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흥미로운 자료들을 함께 깊이 파고드는 시간,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국내 스트리밍 업계의 절대 강자죠. 숲에 대한 2025년 말 시점의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께는 아프리카 TV라는 이름이 훨씬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죠. 10년 넘게 써온 그 이름을 버리고 왜 숲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는지 오늘 한번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숲의 현재 위치, 또 새로운 성장 동력과 가장 큰 위험 요인, 그리고 숙명의 라이벌 네이버 치즈직과의 경쟁 구도까지 제대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오늘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이 보고서의 핵심 관점을 하나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키워드는 심각한 저평가입니다. 아, 저평가요? 네, 시장의 여러 우려들이 이미 주가의 전부,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시각이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단순히 실적 숫자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더 큰 그림, 바로 정체성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정체성의 변화라 흥미로운데요? 네, 과거에 별풍선 플랫폼이라는 낡은 옷을 벗고 광고와 글로벌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으려는 숲의 변신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눈에 띄는 변화, 바로 이름부터 시작해보죠. 2024년 3월에 아프리카 TV라는 정말 강력한 브랜드를 버리고 숲으로 바꿨잖아요. 사실 인지도만 보면 엄청난 자산을 버린 셈인데 보고서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분석하더군요. 그렇죠. 보고서에서도 딱 짚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아프리카 TV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인지도는 정말 높은데 네네. 문제는 뭐였냐면 일부 BJ들의 논란 때문에 선정적이다, 사행성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꼬리표가 너무 강하게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그 이미지가 문제였군요. 네, 이게 그냥 이미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거나 이름 있는 대기업 광고를 유치할 때 아주 결정적인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 자체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상황이었군요. 그래서 숲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한 거고요. 맞습니다. 스트리머, 유저, 광고주가 함께 어우러지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은 거죠. 그리고 단순히 간판만 바꾼 게 아닙니다. 기존에 논란 소지가 있던 용어들도 바꿨어요. BJ는 스트리머로, 별풍선은 재미라는 이름으로 순화했죠. 플랫폼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의지를 보여준 거네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이 사명 변경이 단순히 우리 이제 이미지 관리할 때요 하는 선언이 아니라 보고서가 지적하는 아주 치밀한 이원화 전략의 신호탄이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의 핵심입니다. 국내랑 해외에서 전혀 다른 두 개의 수업을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갈리죠. 첫 번째 트랙은 숲코리아, 즉 국내 시장입니다. 여기서는 기존의 가장 강력한 무기, 별풍선으로 대표되는 기부경제 모델을 오히려 더 강화합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군요. 그렇죠. 소위 매운맛 콘텐츠라고 불리는 엑셀 방송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실제로 2023년 3분기 실적을 보면 플랫폼 매출, 그러니까 별풍선 매출이 전체 66%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막강한 현금 창출원입니다. 국내에서는 돈을 확실하게 벌고 대신 해외에서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승부하겠다. 정확합니다. 두 번째 트랙이 바로 SOP 글로벌인데요. 태국 같은 동남아 시장을 시작으로 국내와는 정말 180도 다른 접근법을 취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별풍선 같은 후원 모델보다는 게임, e스포츠 팬들이 모여서 노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집중하거든요. 심지어 UI, UX, 그러니까 화면 디자인이나 사용 방식도 트위치랑 아주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해외 유저들에게 익숙하게 다가가려는 거죠. 아, 일부러요? 네, 이건 철저한 현지화 전략입니다. 우리 방식이 최고야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우리를 맞추겠다는 아주 영리한 판단이죠. 그 글로벌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 잠시 후에 더 깊게 파고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역시 청취자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국내 상황으로 돌아와 보죠. 2024년 트위치가 한국을 떠나면서 그 빈자리를 두고 SOP와 네이버 치즈직의 스트리밍 대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보고서에 나온 2025년 말 기준 트래픽 현황을 보니까 월간 활성 사용자 수 MAU는 치즈직이 약 260에서 270만 명, SOP가 230에서 240만 명으로 오히려 치즈직이 앞서고 있네요. 네,
표면적으로는 SOP가 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그 숫자에 이 경쟁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본질이요? 왜 방문자 수는 치지직이 더 많은데 돈은 SOP가 훨씬 더 잘 벌고 있을까요? 보고서는 그 답을 코어 유저의 결집력이라는 개념에서 찾습니다. 코어 유저의 결집력? 쉽게 말해서 유저의 질이 다르다는 거죠. SOP의 핵심 이용자층은 구매력이 아주 높은 30대, 40대 남성들입니다. 반면에 치지직은 트위치에서 그대로 넘어온 10대, 20대 유저가 중심이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플랫폼에 놀러 오는 사람이 많은 것과 진짜로 지갑을 여는 진성팬이 많은 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느낌이 다르네요. 치즈직은 모두의 놀이터를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모으는 전략이라면 숲은 단골들만 아는 숨은 맛집처럼 확실한 팬덤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느낌이랄까요? 와,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결과 유저 1인당 평균 매출, ARPU는 숲이 치지직을 압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별풍선 매출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주는 거죠. 트래픽의 양보다는 돈 쓰는 유저의 질로 버티는 거군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에는 치지직으로 넘어갔던 일부 대형 스트리머들이 수익성의 한계를 느끼고 다시 숲으로 돌아오거나 아예 양쪽에서 동시에 방송을 켜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와, MAU만 보고 섣불리 승패를 판단할 일이 아니었군요. 그리고 수업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극적인 증거가 2025년 3분기 실적에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 했습니다. 광고 매출이 40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86.4% 성장이라고요? 네, 놀라운 숫자죠. 요즘 같은 시기에 그것도 기존 주력 사업이 아닌 광고에서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건 정말 수업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보고서는 이것이 단순히 방문자가 늘어서가 아니라고 강조해요. 특히 주목할 점은 e스포츠 리그 중계나 대형 게임사 신작 프로모션 같은 콘텐츠형 광고 매출이 무려 114%나 성장했다는 겁니다. 114%요? 라는 뜻입니다. 그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 보고서가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바로 2024년에 인수한 디지털 마케팅 회사 CTTD입니다. 이 M&A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아, 이 인수를 통해 수읍은 광고 자리를 빌려주는 단순한 광고판 역할에서 데이터에 기반해 광고 기획부터 집행, 성과 분석까지 다 해주는 통합 마케팅 솔루션 회사로 진화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그냥 목 좋은 곳에 있는 광고판을 빌려주는 임대업자였다면 이제는 광고 기획부터 모델 섭외, 성과 보고까지 다 해주는 종합 광고 대행사가 플랫폼 안으로 아예 들어와 버린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사들이 신작을 출시할 때 수읍의 인기 스트리머를 활용한 프로모션 방송, 일명 숙제 방송을 하는 게 거의 필수 코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광고의 단가 P와 집행 횟수 Q를 동시에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더 이상 수읍을 별풍선 회사라고만 부를 수 없는 가장 명확한 증거네요. 정말 화려한 변신인데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아까 말씀하신 그 높은 수익성의 원천을 파고들다 보면 결국 수읍의 가장 큰 리스크와 마주하게 됩니다. 네, 바로 논란의 중심, 엑셀 방송입니다. 네, 수읍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죠. 엑셀 방송이 뭐냐면 여러 스트리머, 주로 여성 스트리머들이 한 방송에 동시에 출연해서 시청자들이 쏘는 별풍선 내역을 화면에 엑셀표로 실시간 중계하는 포맷입니다. 경쟁을 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시청자들은 자기가 응원하는 스트리머의 순위를 1등으로 만들려고 경쟁적으로 별풍선을 쏟게 되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매출이 터져 나오지만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선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수익 기여도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군요. 업계에서는 SOP 전체 별풍선 매출의 30%에서 많게는 40%가 여기서 나온다고 추정할 정도라니. 사실상 이걸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정부의 규제 칼날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2025년 국세청이 엑셀 방송 고액 후원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고하면서 규제 리스크가 현실화됐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악재입니다. 소위 큰 손들의 지갑이 다칠 수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보고서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걸 양날의 검으로 분석하는 거죠. 양날의 검이요? 악재는 그냥 악재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규제가 오히려 플랫폼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정리하면서 이미지를 개선하고 늘 SOP의 발목을 잡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기업 가치가 저평가받는 요인을 해소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경영진도 이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방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광고 사업과 e스포츠 비중을 필사적으로 키우고 있는 거고요. 어쩌면 이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시점이 역설적으로 SOP의 가치가 제대로 재평가받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세운 성장 동력이 절실했겠군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시선은 해외로 향하게 되네요. 미래를 건 승부수, 글로벌 확장입니다. 보고서에서는 그 첫 번째 전초기지로 태국을 지목했는데 수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태국이었을까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도 인터넷 보급률이나 속도 같은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고요. K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서 한국 플랫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습니다. 아, 그렇군요. 게다가 모바일 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유튜브나 틱톡 같은 글로벌 공룡들과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틈새 시장을 현명하게 고른 겁니다. 앞서 글로벌 전략은 국내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한국에서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가져가진 않았을 텐데요. 네, 그게 바로 숲 글로벌 전략의 핵심입니다. 글로벌 버전에서는 별풍선 같은 후원 모델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아요. 대신 구독이나 커뮤니티 기능을 강조하면서 트위치에 익숙한 글로벌 유저들을 공략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영리한 할수가 나옵니다. 어떤 거죠? 페이커 선수가 속한 T1처럼 전 세계적인 팬덤을 가진 e스포츠 구단과 독점 스트리밍 계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이걸로 초반에 사람들을 끌어모을 강력한 무기를 단번에 확보한 거죠. 일단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군요. 그럼 현지 생태계는 잘 만들어지고 있나요? 아직 초기 단계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보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숲 태국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방송의 58%가 태국어 방송이라고 합니다. 오, 절반이 넘네요. 네, 이건 단순히 한국 스트리머 방송을 태국 사람들이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태국 현지인들이 직접 스트리머가 되어서 방송을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현지화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SOOP라는 기업을 정말 속속들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SOOP는 아프리카 TV라는 과거의 영광과 오명을 동시에 벗어던지고 종합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도기적 기업이군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치지직의 거센 도전을 충성도 높은 팬덤으로 방어하는 동시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광고 사업이라는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는 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SOOP의 주가 수익 비율, PE는 7배에서 9배 수준으로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리스크가 반영된 거군요. 네, 시자는 여전히 엑셀 방송 같은 과거의 리스크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청취자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하나의 플랫폼이 가진 진짜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규모에 있을까요? 아니면 소수일지라도 그곳이 아니면 안 되는 열광적인 커뮤니티의 힘에 있을까요? 어쩌면 과거의 그림자를 스스로 지워내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그 변화의 능력 자체에 가치가 있는 건 아닐까요? SOOP의 앞으로의 행보는 우리에게 플랫폼의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줄 겁니다.